저는 올해 66입니다. 딸아이 하나를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죠. 딸이 결혼한 지도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이제 손주라도 보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어요.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재료들이 주방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딸아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고등어 조림, 깻잎지, 된장찌개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손맛이 들어간 반찬을 먹으면 딸아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생각하니 절로 흐뭇했어요. 반찬을 다 만들고 나니 오전 10시가 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들을 식힌 뒤 하나씩 통에 담았죠.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먹을 수 있게 날짜도 적어놨습니다. 큰 보냉 가방에 반찬 통들을 차곡차곡 넣고 무게를 가늠해 봤어요. 꽤 묵직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때 3박 4일 일정으로 부산에 출장을 간 상태였어요. 전날 저녁에 전화가 왔었죠. 엄마, 내일부터 부산 출장 가요. 4일 정도 있다가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걱정 마세요. 회사에서 다 챙겨줘요. 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밝았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다고 했어요.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죠. 사위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준호 오빠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대요. 벌써 2주째 회사에서 숙식하고 있어요. 어머, 그렇게까지 힘들어? 몸은 괜찮고? 네, 괜찮대요. 프로젝트 끝나면 좀 쉴 수 있을 거래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둘 다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도 젊을 때 열심히 일해야 나중에 편하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래서 더 반찬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딸아이가 출장 다녀와서 지쳐 있을 텐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밥 먹을 수 있게요. 사위도 프로젝트 끝나고 집에 오면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보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딸네 집까지는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였어요. 가까운 편이라 자주 왔다 갔다 했죠.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딸 생각만 했습니다. 출장 가서 잘 지내고 있을까? 힘들진 않을까? 딸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5층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딸 부부가 결혼하면서 마련한 곳이죠. 저희 부부가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딸아이 행복한 모습 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딸네 집 현관문 앞에 섰어요. 딸에게 받았던 비밀번호가 기억났습니다. 딸아이 생일이었죠.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문이 열렸어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둘러봤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은 부산에 있고 사위는 회사에서 지내고 있으니까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놀랐습니다. 소파 위에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먹다 만 컵라면 용기와 과자 봉지들이 그대로였죠. 바닥에는 택배 상자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딸아이는 깔끔한 편이었어요. 집을 항상 정돈해서 유지하던 아이였죠. 그런데 이렇게 어질러진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피곤했으면 집안 정리를 못했을까 싶었어요. 마음이 짠했습니다. 일단 부엌으로 가서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냉장고를 여니 안도 좀 엉망이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죠. 하나씩 확인하며 버릴 건 버리고 제가 가져온 반찬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거실을 봤어요. 이대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출장 다녀와서 이 꼴을 보면 얼마나 기운이 빠질까요? 청소라도 해주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거실 쓰레기부터 치우기 시작했어요. 컵라면 용기를 버리고 과자 봉지를 모았죠. 소파 위 옷가지들은 세탁실로 옮겼습니다. 택배 상자들은 접어서 모아뒀어요. 거실을 대충 정리하고 나니 안방이 궁금해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역시나 어질러져 있었어요. 침대 위에 옷가지들이 쌓여 있고 바닥에는 페트병이며
종이 상자들이 널려 있었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즘 둘이 정말 정신없이 바쁜가 봐요. 집안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거겠죠. 쓰레기 봉투를 하나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하나 주우며 정리했어요. 페트병은 따로 모아서 분리수거할 수 있게 했죠. 종이 상자들도 접어서 정리했습니다. 땀이 났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딸아이가 출장 다녀와서 깨끗해진 집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까요. 침대 옆 협탁 위에 딸과 사위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쓰레기를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분리수거할 것들을 봉투에 담아서 현관 쪽으로 옮겨놨어요. 나갈 때 가져가면 되겠다 싶었죠.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확실히 전보다 깨끗해졌어요. 이제 바닥이라도 쓸고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부엌에서 빗자루를 가져왔어요. 침대 주변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꽤 쌓여 있었어요. 침대 밑도 한번 쓸어야겠다 싶어서 몸을 숙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삐삐삐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지? 딸아이가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건가? 아니면 사위가 잠깐 집에 들른 건가? 빗자루를 든 채로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목소리. 오늘은 좀 일찍 나왔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사위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목소리가 문제였습니다. 그러게. 오빠 보고 싶어서 못 참겠더라. 여자 목소리였어요. 처음 듣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사위가 다른 여자와 함께 집에 들어온 거야? 회사에서 지낸다고 하지 않았나?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가서 인사를 해야 하나? 아니면 숨어야 하나?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죠. 빗자루는 침대 옆에 살짝 밀어놨습니다. 침대 밑은 좁았어요. 몸을 최대한 웅크렸습니다. 먼지가 코를 찔렀지만 재채기를 참았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 벗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침대 밑 좁은 공간에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숨소리마저 최대한 죽였죠.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현관에서 거실로 이동했어요. 여자의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죠. 사위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도 함께였습니다. 침대 밑에서 거실 쪽을 바라봤어요.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다리가 소파 쪽으로 향하는 게 보였죠. 물 좀 줄래?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말투였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요. 그래, 잠깐만. 사위가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방금 정리했던 그 냉장고였죠. 물병을 꺼내는 소리, 컵에 따르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습니다. 여기. 고마워, 오빠.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분명했어요. 저는 침대 밑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사위는 2주째 회사에서 숙식한다고 했습니다. 딸아이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낯선 여자와 함께 집에 들어왔죠. 게다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 일찍 끝나서 다행이야. 요즘 너무 바빴잖아.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었어. 그래도 오늘은 일찍 빠져나왔지. 사위의 대답이 들렸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딸아이한테 할 때보다 훨씬 부드러웠죠. 소파에 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은 것 같았어요. 침대 밑에서는 거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죠. 그때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신발장이요. 현관 신발장에 제 운동화를 벗어놨었어요.
집에 들어올 때 그대로 놔뒀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신발장을 봤다면 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니 못 본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든 들킬 수 있었거든요. 침대 밑은 너무 좁았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삐걱 소리가 날 것 같았어요. 최대한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지만 참았죠. 먼지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참았죠. 재채기라도 했다간 바로 들킬 테니까요. 거실에서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의심 안 해? 여자가 물었어요. 아니, 전혀. 다들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신경 쓸 겨를도 없어. 그럼 마누라는? 마누라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아이를 그렇게 부르다니요. 걔는 더 몰라. 지금 부산 출장 갔잖아. 어차피 회사에 있는 줄 알고 있어. 사위의 대답이었습니다.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죄책감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온몸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지금 뛰쳐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계속 숨어 있어야 하나? 아니면 나가서 따져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생각났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뒀던 핸드폰이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최대한 소리나지 않게 꺼냈죠. 화면을 켰습니다. 밝은 빛이 침대 밑을 비쳤어요. 깜짝 놀라서 재빨리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췄습니다. 녹음 앱을 찾았어요. 평소에는 쓰지 않던 기능이었죠. 하지만 이럴 때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이 대화를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녹음이 시작됐죠.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앞쪽으로 밀었습니다. 소리가 잘 녹음될 수 있게요. 오늘 여기서 오래 있어도 돼? 여자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어차피 아내는 모레까지 안 들어와. 걱정 마. 사위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느껴졌어요.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혹시라도 일찍 들어올 수도 있잖아. 절대 안 와. 걔는 일 중독이야. 출장 가면 일정 다 소화하고 들어와. 딸아이를 그렇게 말하는 사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요. 저한테도 좋은 사위라고 생각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소파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뭔가 편하게 자리를 잡는 것 같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사위가 말했습니다. 뭐가? 우리가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참자.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우리 떳떳하게 만나고 싶어?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거 지겨워. 정리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무엇을 정리한다는 건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사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침대 밑에서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뻣뻣해졌어요.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대화를 끝까지 들어야 했어요. 딸아이를 위해서라도요. 핸드폰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빨간 점이 깜빡이며 시간이 흘러갔죠. 이미 5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침대 밑에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뭐 시켜 먹을까? 여자가 물었어요. 좋지. 치킨 어때? 좋아. 나 치킨 땡겼어. 사위가 핸드폰으로 주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 집에서처럼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아이 집에서 딸아이 침대가 있는 안방 바로 옆 거실에서 다른 여자와 태연하게 치킨을 시켜 먹고 있었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하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노만 가득했죠. 30분 정도 걸린대. 그럼 그 전에 이야기 좀 할까? 여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 우리 앞으로 계획 말이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 같아. 계획이라는 단어에 저는 더욱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 얘기해보자. 사위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저는 침대 밑에서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집중했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녹음 중이었죠. 이제부터가 중요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 재산 문제가 있잖아.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계산적인 톤이었어요. 재산? 응. 이혼 절차 밟으면서 최대한 재산 많이 받아내야 해. 아파트 명의가 반반이니까 절반은 확실하고. 침대 밑에서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혼이요? 재산 분할이요? 귀를 의심했어요. 장모가 결혼할 때 준 전세자금 5천만 원은 어떻게 할 거야? 여자가 물었습니다. 제 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딸아이 결혼할 때 제가 모아뒀던 그 돈이요. 그건 증여받은 거니까 내 재산이지. 사위의 대답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증여받은 거니까 자기 재산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 장모가 딸 주려고 준 돈 아니야? 법적으로는 나한테 증여한 거야. 결혼할 때 우리 부부 명의로 받은 거니까. 변호사 알아봤는데 충분히 내가 가져갈 수 있대. 변호사까지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 계획을 세워뒀던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딸아이 행복하게 살라고 준 돈이었죠. 그걸 사위가 가져가겠다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꽉 쥐었습니다. 녹음 중인 화면을 확인했죠. 빨간 점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어요. 제대로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이 대화를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해? 아파트 반이랑 5천만 원이면 많긴 하지만 여자가 계산하듯 물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지. 사위가 낮게 웃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뭐가 더 있는데? 저번에 말한 것처럼 아내 명의 적금이랑 펀드 있잖아. 딸아이의 적금과 펀드요. 딸아이가 결혼 전부터 모아왔던 돈이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꼬박꼬박 모았죠. 그건 마누라 돈 아니야? 그것까지? 그거 비밀번호 알아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요? 어떻게? 여자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생일이랑 기념일 조합해봤더니 맞더라. 별거 아니었어. 사위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요. 그래서 약 8천만 원 정도 돼. 적금이랑 펀드 합쳐서 8천만 원이요. 딸아이가 10년 가까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모았던 돈이죠.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이혼 신청하기 전에 미리 빼놔야 해. 침대 밑에서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빼놓는다고요? 딸아이 몰래 돈을 빼놓겠다고요? 그게 가능해? 나중에 문제 안 돼?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산 목록에 안 올리면 몰라. 그런데 들키면 어떡해? 횡령 아니야?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괜찮아. 그냥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돼. 증명할 방법도 없어.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뒀더군요. 딸아이 재산을 훔칠 계획을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 뛰쳐나가서 따지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안 됐어요. 더 들어야 했습니다. 이 인간이 무슨 짓을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아야 했죠.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이미 15분째 녹음 중이었어요. 배터리는 충분했습니다. 그럼 언제 빼낼 거야? 여자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쯤. 출장 다녀오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때쯤 하면 딱 좋아. 다음 주요.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해뒀던 겁니다. 빼낸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일단 내 계좌로 옮겼다가 나중에 내 이름으로 된 계좌로 보낼게. 안전하게. 여자 명의 계좌로 옮기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완전히 범죄였어요. 그런데 마누라가 눈치채면? 눈치 못 채. 걔는 적금이랑 펀드 잘 안 건드려. 만기까지 그냥 둬. 그러니까 당분간은 모를 거야. 딸아이의 습관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돈을 훔치려는 거였죠. 만기가 언제인데? 적금은 내년 3월, 펀드는 6월. 그 전에 이혼 절차 다 끝낼 거야. 치밀했습니다. 정말 치밀했어요. 모든 걸 계산해뒀더군요. 그럼 총 얼마나 되는 거야? 아파트 반이랑 5천에 8천이면. 여자가 계산했습니다. 아파트가 시세로 7억 정도 하니까 절반이면 3억 5천. 거기다 전세자금 5천이랑 적금 펀드 8천 합치면 4억 8천 정도 되겠네. 4억 8천만 원이요. 딸아이한테서 그만큼을 빼앗아 가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와, 생각보다 많네. 여자가 감탄했어요. 제 딸의 재산을 보고 감탄하고 있었죠. 그걸로 우리 새 출발하는 거야. 카페도 차리고. 카페요. 딸아이 재산으로 저 여자 카페를 차려주겠다는 겁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근데 위자료는 안 줘도 돼?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그래서 이혼 사유를 잘 만들어야 해. 어떻게? 아내 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지. 그럼 위자료 안 줘도 돼. 딸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문제? 성격 차이로 하되 아내의 과도한 집착이나 의처증을 문제 삼을 거야. 의처증이요? 딸아이가요? 그런 게 있어? 만들면 돼. 만든다고요? 없는 걸 만든다고요? 어떻게? 지난주에도 새벽 2시에 전화해서 언제 들어오냐고 따졌잖아. 그런 거 다 기록해뒀어. 딸아이가 새벽에 전화한 건 걱정돼서였을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서 2주째 숙식하고 있다니 걱정됐겠죠. 그런데 그걸 의처증이라고 몰아가겠다는 겁니까? 기록을? 응. 문자 내용이랑 통화 시간 다 캡처해뒀어. 카톡 대화도 있고 증거를 만들어뒀다는 얘기였습니다. 딸아이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한 증거를요. 과도한 집착, 감정 기복심함, 의처증. 이런 식으로 주장할 거야. 증거 자료도 충분해. 사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완벽하네. 오빠 정말 똑똑해. 여자가 감탄했어요. 제 사위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운 사람을요. 침대 밑에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으로 정신을 붙잡았어요. 끝까지 들어야 했으니까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20분째 녹음 중이었어요. 배터리는 아직 70%였죠. 충분했습니다. 계속 녹음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죠. 딸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제 딸을 지켜야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마누라 돈 빼내는 거 나중에 문제 안 돼? 약간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괜찮다니까. 부부 공동 재산이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사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도 몰래 빼내는 건데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돼. 이혼 준비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도 필요하고 새집 보증금도 필요하고 얼마든지 명분은 만들 수 있어. 완벽하게 변명까지 준비해뒀더군요.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럼 이혼은 언제쯤 말할 건데? 서두르진 않을 거야. 일단 돈부터 안전하게 빼놓고 그 다음에 한 달쯤 지나서 이혼 얘기 꺼낼게. 한 달 뒤요. 딸아이 재산을 다 빼돌린 뒤에 이혼을 말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할 건데?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지 뭐. 성격 차이로.
아내가 너무 집착이 심해서 숨이 막힌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배려심이 많고 독립적인 아이였죠. 그럼 마누라가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조정 신청하고 재판까지 가는 거지. 어차피 내가 증거 다 모아놨으니까 이길 수 있어. 재판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딸아이를 끝까지 괴롭힐 생각이었던 거예요. 침대 밑에서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을요. 힘들겠다. 재판까지 가면. 여자가 말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미래를 위한 거잖아. 우리 미래요. 제 딸을 짓밟고 만들 미래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결혼하면 뭐부터 할까? 여자의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어요. 일단 내 이름으로 카페 차릴 거잖아. 그거부터 준비해야지. 카페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어디쯤 생각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홍대나 연남동 쪽 어때? 젊은 사람들 많이 다니고 유동인구도 많잖아. 좋지. 나도 그쪽 생각했어. 분위기도 좋고. 내가 받아낸 재산으로 강남은 힘들어도 그쪽은 충분히 괜찮은 자리 얻을 수 있을 거야. 딸아이 재산으로요. 딸아이가 10년간 모은 돈으로 저 여자 카페를 차려주겠다는 겁니까?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어요.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거야? 북유럽 스타일로 하면 어때? 요즘 그게 유행이잖아. 깔끔하고 세련되게. 좋아. 나도 그런 스타일 좋아해. 두 사람은 신나게 카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다 이룬 것처럼요. 메뉴는 어떻게 구성할 거야? 커피는 기본이고 브런치 메뉴도 몇 개 넣고 수제 케이크도 팔면 좋을 것 같아. 당신 회사는 계속 다닐 거야? 여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승진도 곧 되잖아. 과장 되는 거 확실해? 응. 이번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하면 돼. 상사한테 이미 얘기 들었어. 과장 승진이요. 딸아이한테는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에서 지낸다고 거짓말하면서요. 과장 되면 연봉 얼마나 올라? 한 500만 원 정도? 그럼 세전으로 7천 정도 되겠네. 와, 그럼 우리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 카페 수익이랑 합치면. 그렇지. 너도 카페 운영하면서 월 300은 벌 수 있을 거야. 우리 합쳐서 한 달에 900 정도 되는 거지. 계산까지 다 해뒀더군요. 제 딸 재산으로 만들 자기들 미래를요. 아이는 언제 가질까? 여자가 물었습니다. 카페 자리 잡고 나서 한 2년 뒤쯤? 그때쯤이면 나도 과장 달고 안정적일 테니까. 아이까지요. 제 딸을 버리고 저 여자랑 아이까지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좋아.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어요.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칼처럼 파고들었죠. 그런데 말이야. 사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응?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뭔데? 이혼하고 최소 6개월은 우리 관계 완전히 숨겨야 해. 왜? 이혼하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불륜 증거 잡히면 위자료 물어줘야 해. 그럼 내가 받아낼 재산이 줄어들잖아. 위자료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못 만나는 거야? 여자가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나되 조심해야지. 절대 증거 남기면 안 돼. SNS도 올리면 안 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절대 안 돼. 알았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둘이 알던 사람들한테도 비밀로 해야 해. 혹시 모르니까. 친구들한테도? 응. 최소 6개월. 그 기간만 참으면 돼. 치밀했습니다. 정말 치밀했어요. 모든 걸 계산해뒀더군요. 그리고 이혼 사유도 절대 우리 관계 때문이면 안 돼. 아내의 성격 문제, 그것만 주장해야 해. 알겠어. 나도 조심할게. 혹시라도 아내 쪽에서 탐정 쓰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해. 탐정까지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사위가 맞나 싶었어요.
결혼식 날 딸아이 손 꼭 잡고 행복하게 웃던 그 사람이요. 명절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공손하게 인사하던 그 사람이요. 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전부 다요. 배달 온 것 같은데?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치킨이다. 내가 받을게. 사위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 여는 소리, 배달원과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맛있겠다. 배고팠어.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먹으면서 계속 얘기하자. 두 사람이 치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비닐 뜯는 소리, 맥주 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딸의 집에서요. 제 딸의 소파에 앉아서요. 제 딸을 배신하면서요. 침대 밑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다리는 완전히 저렸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벌써 45분째 녹음 중이었어요. 배터리는 50%였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녹음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정말 맛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치? 여기 치킨 맛집이야.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먹고 마셨습니다. 죄책감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침대 밑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죠. 딸아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 끔찍한 진실을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머물렀습니다. 치킨 먹으면서 계속 미래 얘기를 했어요. 카페 인테리어, 메뉴 구성, 심지어 아이 이름까지요. 저는 침대 밑에서 그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했죠. 슬슬 가볼까? 오늘 회사 가야 하잖아.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7시까지는 들어가야 해.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쓰레기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엔 언제 봐? 이번 주말, 토요일 오후에. 좋아. 연락할게. 현관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 신는 소리, 문 여는 소리. 조심해서 가. 응. 오빠도 일 마치고 푹 쉬어. 드디어 문이 닫혔습니다. 삐아는 전자음과 함께요. 하지만 저는 바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혹시 뭔가 놓고 갔다며 다시 들어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1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침대 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며요. 다리는 완전히 감각이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이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어요.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를 붙잡고 겨우 일어났죠. 온몸이 뻐근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먼지투성이었어요. 머리카락에도 옷에도 먼지가 가득했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정지 버튼을 눌렀죠. 총 녹음 시간 53분 27초였습니다. 모든 대화가 담겨 있었어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딸이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딸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인데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울어요? 어디 다쳤어요? 딸이 다급해졌습니다. 아니야. 다친 건 아니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어야 했어요. 지금 내 집에 있어. 네. 우리 집에요? 왜요? 반찬 넣어주러 왔다가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큰일이 생겼다. 큰일이요? 무슨 큰일이요? 집에 불이라도 났어요? 딸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걸요. 게다가 딸의 재산을 빼돌릴 계획까지 세웠다는 걸요. 준호가 다른 여자랑 집에 들어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뭐라고요? 준호 오빠가요?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였어요. 응, 낯선 여자랑 함께 들어왔어. 그리고 대화를 들었는데 또 말이 막혔습니다. 대화요? 무슨 대화요? 이혼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 내 재산을 빼돌릴 계획까지. 엄마 말도 안 돼요.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딸은 아직도 믿지 못했습니다. 착각 아니야. 녹음했어. 다 녹음했단다. 녹음이요? 53분짜리. 모든 대화가 다 담겨 있어.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와. 목소리를 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심각성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엄마, 정말이에요? 장난 아니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난으로 이런 소리를 하겠니? 지금 당장 와. 부산에서 KTX 타면 3시간이면 돼. 지금요? 지금 회의 중인데. 회의가 중요해. 내 인생이 중요해. 당장 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칠게 흔들리는 숨소리였죠.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 집 근처 스타벅스. 알지? 네, 알아요. 3시간 뒤에 봬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기 더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빨리 나가야 했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치킨 상자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어요. 맥주캔도 2개 있었죠. 증거였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아파트를 나와 근처 스타벅스로 갔습니다. 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카드를 떨어뜨렸죠.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열었죠.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지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명확했어요. 사위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 그들의 계획. 모든 게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이혼 계획, 재산 빼돌리기, 딸을 가해자로 만들 계획, 카페 차리기, 심지어 아이 갖기까지. 53분 동안 그들은 제 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냉정해야 했죠. 딸을 위해서요. 제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하지만 정신이 또렷해졌죠. 시계를 봤습니다. 딸이 오려면 아직 2시간 반이나 남았어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했죠. 나중에 변호사한테 보여줄 때를 위해서요. 네, 변호사요. 이건 법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사위는 계획적으로 딸을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이건 범죄였어요. 핸드폰에 메모했습니다. 중요한 타임라인을요. 3분 12초 이혼 계획 언급, 7분 45초 전세자금 가로채기, 15분 20초 적금 펀드 비밀번호 알아냄, 23분 18초 재산 빼돌리기 구체적 계획.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꼼꼼하게요.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1분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카페 안 사람들은 평범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있었죠. 저만 이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지금 KTX 탔어요. 5시 20분쯤 도착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천천히 와. 조심해서. 딸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KTX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딸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게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반찬 들고 오지 않았다면요. 제가 침대 밑에 숨지 않았다면요. 딸은 영영 모른 채 재산을 빼앗기고 이혼당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목은 여전히 타들어갔어요. 물을 주문했죠. 시계를 또 봤습니다.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오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딸의 평범한 일상도 함께요. 5시 반쯤 딸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죠. 엄마, 딸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나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요. 정말이에요? 준호 오빠가?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봐. 직접 들어보면 알 거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어폰 하나를 딸에게 줬어요. 하나는 제가 꽂았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혼 계획, 재산 빼돌리기,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처음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고 기다렸죠. 한참 후 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 하얘져 있었어요. 눈가는 젖어 있었죠. 괜찮니? 네. 계속 들어볼게요. 다시 재생했습니다. 딸은 끝까지 들었어요. 53분 내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딸은 이어폰을 빼지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요. 미나야. 제가 불렀습니다. 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계속 눈물만 흘렸죠. 저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제가 단단해야 했으니까요. 엄마, 저 어떡해요? 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고소해야지. 이건 범죄야. 고소요? 응. 내 재산을 훔치려고 했잖아. 게다가 불륜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소할 거예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떨림이 없었어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하나도 안 줄 거예요. 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단단해져 있었죠. 그날 밤 딸은 저희 집에서 잤습니다. 혼자 집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가정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미리 예약해뒀던 곳이었죠. 변호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경력이 20년이 넘는다고 했어요.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딸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도 보충했죠. 녹음 파일 있으시죠? 네, 여기 있어요. 변호사가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갔죠. 53분을 다 들었습니다. 이건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산 횡령 계획까지 담겨 있네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요? 딸이 물었습니다. 네.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알아냈고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어요. 이건 사기 및 횡령 미수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는 민사고요. 사기와 횡령은 형사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계좌 접속 기록 있으세요? 확인해 볼게요. 딸이 바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접속 기록을 확인했죠. 있어요. 제가 모르는 날짜에 로그인 기록이 있어요. 언제죠? 지난주 화요일이요. 저는 그날 부산 출장 갔었는데 완벽하네요.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필요해요. 남편분 카드요. 가족 카드 내역 볼 수 있어요. 딸이 확인했습니다. 여기 이상한 사용 내역들이 있네요.
제가 모르는 식당이랑 카페들이요. 그것도 다 캡처해 두세요. 불륜 증거가 됩니다. 1시간 넘게 상담했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았어요. 일주일 안에 준비해서 오세요. 그럼 바로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딸은 일주일 만에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계좌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접속 기록, 녹음 파일까지요.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이혼 청구, 재산 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그리고 형사 고소까지요. 사위에게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며칠 후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소송이라니?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차단했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통보했습니다. 1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도 딸과 함께 법원에 갔어요. 사위가 보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있었죠.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위 측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피고는 이혼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증거 1호. 피고와 제3자의 대화 녹음입니다. 53분 27초 분량입니다. 재판장이 들었습니다. 일부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피고 측, 이 녹음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사위가 일어났습니다. 오해입니다.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53분 동안 농담을 하셨다는 겁니까?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친구랑 장난친 거예요.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던데요.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부분, 재산을 빼돌리겠다는 부분, 이것도 농담입니까?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 2호. 원고 계좌 접속 기록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제출했어요. 원고가 부산 출장 중이던 날 피고가 원고 계좌에 무단으로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증거 3호. 피고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원고가 모르는 식당과 카페, 그리고 호텔 사용 내역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증거가 계속 제출됐습니다. 사위 측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녹음 내용과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의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시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시 원고 모친이 제공한 전세자금 5천만 원은 원고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딸이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형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이 주저앉았어요. 끝났어요. 엄마, 끝났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죠.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저도 울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사위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항소 포기하겠습니다. 딸은 3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끝냈습니다. 이혼도,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 그날 반찬 가져다 주러 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다 지났어.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된 눈빛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1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 집에 가면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침대도 소파도 모든 게 다요. 딸이 울먹였어요. 우리 집으로 와. 당분간 여기서 지내자. 괜찮을까요? 패 끼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엄마 집인데. 당장 짐 싸서 와. 그날 저녁 딸이 짐을 들고 왔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게 다야?
네. 그 집에 있는 건 다 두고 왔어요. 보기 싫어서요. 딸의 방을 준비해뒀습니다. 예전에 딸이 쓰던 방이었죠.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불도 새로 깔았어요. 푹 쉬어. 배고프면 언제든 얘기하고. 네, 엄마. 하지만 딸은 쉬지 못했습니다. 밤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다음날 아침 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미나야, 아침 먹자. 배 안 고파요. 더 자고 싶어요.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나중에 먹을게요.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촉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죠. 점심 때도 저녁 때도 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음식을 놔뒀어요. 하지만 손도 대지 않았죠.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은 계속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거의 안 먹었죠.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커튼을 다 쳐놨더군요. 미나야, 엄마 문 닫아주세요. 밥 좀 먹자. 일주일째 제대로 안 먹잖아. 먹기 싫어요. 그냥 좀 내버려둬요. 강하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매일 문 앞에 음식을 놔뒀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로요. 가끔 조금씩 먹더군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방에만 있었어요. 샤워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았죠.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정신과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저녁에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나야, 엄마 들어가도 될까? 대답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딸이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딸의 등을 쓰다듬었죠. 엄마 알아. 지금 얼마나 힘든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지?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내가 무너지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딸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근데 왜 저는 이렇게 아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어요. 울어. 실컷 울어. 참지 마.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품에서요.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딸이 거실로 나왔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죠. 엄마, 저도 먹을래요. 그래, 앉아. 밥상을 차렸습니다. 딸은 조금씩 먹었어요. 맛있어요. 많이 먹어. 살 다 빠졌잖아. 그날부터 딸은 하루에 한 번씩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사 시간에요.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보였습니다.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딸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안 들어가니? 여기 있을래요.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미나, 아빠다. 아빠 오셨어요? 딸이 작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죠. 우리 딸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나야, 아빠랑 내일 산책 갈래? 날씨도 좋던데.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볼게요. 다음 날 2사람은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다고 했어요. 돌아온 딸의 얼굴에 약간 혈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어땠어? 좋았어요. 바람 쐬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후로 남편은 주말마다 딸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때론 가까운 공원까지 갔죠. 3달째가 됐습니다. 딸이 스스로 샤워를 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말끔하게 빗었죠. 엄마, 저 미용실 좀 가고 싶어요. 그래, 당장 가자.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단발로요. 어때요? 예쁘다. 우리 딸 원래 예쁘지. 딸이 거울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넉 달째부터는 식사 준비도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저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딸이 채소를 다듬었어요. 엄마 요리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자주 하자. 그날부터 저희는 함께 요리했습니다. 대화도 늘었죠. 5달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준비됐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요. 천천히 해. 조급해하지 말고. 네, 일단 찾아는 볼게요. 딸은 이력서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6달째가 됐을 때였습니다. 딸이 활짝 웃으며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면접 봤는데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래요. 딸의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죠. 이제 새로 시작해 볼게요. 엄마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새 회사에 잘 적응했어요. 팀장님이 좋은 분이라고 했죠. 동료들도 친절하다고요. 주말이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이제 혼자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자주 들렀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엄마가 만든 된장찌개 정말 오랜만이에요. 딸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지? 네, 최고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나가 요즘 정말 좋아 보여. 표정이 밝아졌어.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때 반찬 가져다 주러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엄마가 그날 오지 않았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이혼도 당하고 그것도 제 잘못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됐잖아.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지켜줬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시 일어설 힘이 있었기 때문이야. 엄마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저 혼자서는 못 일어섰을 거예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강하더라. 재판 받을 때도 힘들 때도 끝까지 버텼잖아. 맞아. 정말 대단했어. 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는 함께 식사를 마쳤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요. 딸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으니까요. 함께요. 그리고 이제 딸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저 곁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됐죠. 우리 딸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요.